안녕하세요. 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들께 그 정보의 보따리를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반려견,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첫 번째로 강아지 정형외과 질환과 관련돼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또 눈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 건강, 안과 질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한 보장 방법, 보험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술 없이도 아름다운 얼굴, 윤곽술을 받을 수 있는 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반려인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4시 스탠다드 동물의료센터의 김남열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을 밤낮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24시 스탠다드 동물의료센터 김남열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요즘 반려인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우리 원장님께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어요. 그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첫 번째 시청자분이 어떤 걱정, 고민, 사연이 있으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견을 키우고 있는 반려인입니다. 유기견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아이가 많이 아팠어요. 병원을 가보니 슬개골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한 아이니까 잘 걷고 산책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요즘 또 펫보험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관련한 팁도 알려주세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해서 또 키우고 계신 또 마음이 따뜻한 아름다우신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주셨는데요. 자, 원장님, 이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또 이렇게 입양한 이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이 애완동물의 건강을 또 걱정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슬개골 탈구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개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자주 접하게 되는 또 걱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 슬개골 탈구 그러면은 언제부터 수술이 필요한 단계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네, 슬개골 탈구 수술이 필요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요. 슬개골 탈구가 얼마나 심한지를 일단 아는 게 매우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슬개골 탈구를 총 1, 2, 3, 4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에서 4기로 갈수록 슬개골 탈구가 점점 심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2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슬개골이 정상 위치가 아니고 비정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큰 통증과 함께 증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 증상이라고 하면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다리를 좀 든다던가 또는 쩔뚝거리는 증상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다리를 절거나 드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 내원했는데 선생님이 슬개골 탈구 2기 이상으로 진단을 내리게 된다면 수술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기수만으로는 슬개골 탈구 수술을 결정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14살의 노령의 강아지가 있는데 슬개골 탈구가 2기라고 봤을 때 근데 이 친구가 크게 증상도 없고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수술을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이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슬개골 탈구 수술의 목적이요. 증상을 경감시키고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그 다리의 예를 들어 2차 변형들, 예를 들어 십자인대 파열이라든가 관절염들 예방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이가 이미 많다고 하면 그 상태로 꽤 적응이 되는 상태에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질환들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기수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나이라든가 또 기수,
또는 이제 증상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수술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기수에 따지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반려견의 나이나 환경이나 이 병을 앓았던 기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아까 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렇게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 또 합병증이나 다음 또 아픈 단계가 넘어갈 때 십자인대 파열도 이 맞습니다. 강아지들이 또 많이 고통을 받는 맞아요.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제 좀 몸집이 큰 대형견들이 이 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소형견에서도 십자인대 파열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거주 환경상 대형견보다는 소형견을 키우는 확률이 굉장히 그쵸,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소형견 십자인대 파열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선천적인 요인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십자인대가 이미 일부 변성이 일어나서요.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운동량임에도 불구하고 인대가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십자인대 파열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 두 번째는 후천적 요인은요. 크게 또 그 내부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과도한 체중, 비만되거나 네네네. 체중되면 아무래도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쵸. 그러면 생길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체중을 좀 적당히 나가는데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경우에는 또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십자인대 파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예시에서도 사람도 젊은 여성들보다는요 20대에 운동을 엄청 많이 하는 또 그 남성분들이 훨씬 그쵸. 더 네. 특히나 운동선수들 많이 파열될 수가 있고요. 그쵸, 그쵸. 또는 체중이 조금 마르신 분들은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인대 파열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강아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십자인대 파열이 될 수가 있다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슬개골 탈구라든가 네. 또는 관절염 등이 또 이 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선천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후천적인 요소인 뭐 체중이라든가 또는 이제 운동을 좀 적절한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미리 십자인대를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쉽네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나이에 관련해 가지고 네. 뭐 그것 강아지도 비슷한 패턴이겠죠. 네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십자인대 수술, 십자인대 파열이 있어서 수술하게 되면 뭐 흔히 말하면 수술만 되면 하면은 뭐 완치되겠지? 막 네네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맞습니다. 네. 사실 수술하고 나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이 재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재활이 앞서서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정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이어트입니다. 그쵸. 다이어트겠죠. 네. 이게 사람에서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그쵸, 네. 근데 동물에서도 이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간식을 하나씩 먹을 때라든가 이제 사료를 좀 먹을 때 이게 잘 먹는 모습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예쁘죠.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료를 한 번 줄 걸 두 번 주게 되고 그쵸. 또 간식도 두 번 줄 걸 세 번 주게 되면서 체중이 점점점 조금 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만약에 십자인대 수술을 받았는데 체중 감량이 없다고 하면 무릎의 부하는 계속 받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다 보면 수술 예후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중요한 포인트는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좀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제 무릎 수술하게 되면 무조건 조금 운동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수술한 부위가 잘못될까 봐. 그래서 아이를 가둬놓는다거나 아니면 붕대를 해서 다리를 아예 못 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조금 그 상황이 바뀌어서요. 그 근육이라든가 관절의 그 회복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직후부터 다리를 쓰게 만드는 게 요즘에 또 트렌드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통증이 없다면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다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대부분 동물병원이 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동물병원 내원에서 이 재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강아지들 반려견 반려묘에도 운동하는 뭔가 패턴이 달라졌군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재활 훈련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이 재활 훈련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강아지들도 그렇게 수술하고 조금씩 움직이게 하는 그런 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맞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네요. 자 그러면 강아지 만약에 뭐 이런 질병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럴 수가 있을 텐데 강아지나 이 반려견들도 인공관절을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서 인공관절을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에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는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네네. 동물 쪽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관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공 고관절, 이제 고관절 부분이 가장 흔하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 고관절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이 선천적인 고관절 이형성증입니다. 우리가 고관절 이형성이랑 좀 말이 어려운데 네네. 고관절이 형성이 조금 이상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선천적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고관절이 조금 이상하게 태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고관절이라는 게 이제 볼앤 소켓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주먹이 볼이고 이게 이제 이 감싸고 있는 소켓이라고 네네네. 보면요.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부드럽게 움직여지는 게 고관절이거든요. 근데 이 형성이라고 하면요. 이 고관절의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이 동그라미 볼이 뾰족뾰족하게 약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게. 그러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통증이 느끼게 되면 절게 될 거고, 그쵸. 절게 되면 근육이 빠지게 될 거고, 그러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이건 사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 고관절 수술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약도 써볼 수 있고, 또 관절 주사도 맞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선천적인 거는 이런 것들로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을 조금 버는 것뿐이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공 고관절 수술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또 보호자분과의 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많이 있는 원인이요. 이것도 사람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건데요. 선천적인 고관절 이형성증 말고 선천적 네. 고관절 이제 괴사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관절에 들어간 혈류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고관절이 괴사되는 질환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람에서는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든 분들이 인공관절을 하신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젊은 분들 하는 경우도요. 이렇게 고관절이 선천적으로 괴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공관절 반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고관절에 혈류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고관절이 괴사가 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엄청 아프니까 통증이 유발되고 이게 다시 이제 근육이 빠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관절을 인공 고관절로 대체시켜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관절은 이제 동물 쪽에서 사람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새로운 것들 많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려견들과 산책하는 게 또 가장 또 즐거운 시간 중 하나이실 텐데 혹시라도 만약 산책하거나 밖에 야외에서 이동할 때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반려견들이 추락하거나 뭐 복합골절 같은 게 생기면은 네네. 그 다음에 수술 같은 거 하고 가장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복합골절이라는 걸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복합골절은 아주 강한 충격에 의해서 뼈가 두 조각이 아니라 여러 조각이 나는 걸 보는 네네. 건데요. 이렇게 여러 조각이 나면 되면요. 아무래도 강한 고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수술할 때. 네. 근데 강한 고정을 하더라도 여러 조각이 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불안정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뼈가 붙을 때까지는 보호자분들이 한 달에서 두 달간은 굉장히 엄격하게 운동을 조금 제한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복합골절은 아무래도 운동하면서 생기는 부작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만약에 반려견의 성격이 너무 활발하거나 애들마다 성격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너무 활발 아니면 소파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네. 또는 이제 계단 올라갈 때 하나씩 안 올라가고 두 개, 세 개씩 올라간다. 그래서, 네.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웬만해서는 이제 계단도 좀 안고 올라가시고 또 만약에 너무 뛰어다니려고 하면 약간 이제 리쉬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제 목줄 같은 것도 조금 당겨주시면서 좀 무리하게 운동을 안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 안에서도 웬만해서는 좀 울타리를 조금 쳐가지고 그 안에서만 좀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람도 수술하게 되면 그 부분이 조금 간지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동물들은 긁진 않고요. 입으로 핥아요, 이렇게. 어. 핥게 되면 입에 있는 세균이 수술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렇겠네요. 감염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환부가 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이 환부가 다 아물 때까지가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네네. 그때까지는 네칼라를 씌우거나 아니면 좀 옷을 입혀서 그 환부를 덮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시니까 관련해서 반려견 정형외과 질환으로 한번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김남열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청자분들 또 보호자분들의 선택과 관심과 보호가 많이 필요한 우리 반려동물의 건강 책임지는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남열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 원장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눈 건강,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를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M금융서비스 해성사업단의 송대훈 단장입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의 선택을 돕는 보험 전문가 N금융서비스 해성사업단 송대웅 사업단장입니다. 자, 그럼 또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말이 지나면 연초가 다가오겠죠. 참 나이를 먹는다는 게 매년 겪으면서도 서글프네요.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하고 무릎도 좀 아픕니다. 병원비도 사실 부담이고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뭘 물어봐야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인성 안질환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단초점, 다초점 렌즈 선택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액이 달라진다, 보험 보장액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단초점 렌즈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전체 수술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본인 부담금도 낮습니다. 네, 수술 자체가 건강보험 적용인지 비급여인지 그 차이에서 갈리게 되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렌즈 종류에 따라 급여, 비급여가 갈린다는 점이에요. 단초점이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니까 실손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환자 부담금이 작아지고 실손에서도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반대로 다초점 렌즈는 어떨까요? 다초점, 난시교정 렌즈는 비급여라서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나고요. 비용도 훨씬 높습니다. 다초점 렌즈 가격 자체 때문에 보험금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비급여 기준 심사에 따라 일부만 지급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초점은 부담이 적고 보장이 매끄러운 반면 다초점은 비용이 크고 실손 심사가 까다롭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 시 보장 한도 그리고 또 통원 치료 시 보장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원 치료 시 보장 가입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보험 보장액이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중장년층이신 이제 시청자분들이 안질환을 대비를 할 때 어떤 특약들을 꼭 포함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노인성 안질환은 치료비도 크고 장기 관리도 필요해서 특약 구성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네, 핵심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안질환은 약, 검사, 주사, 수술 등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최근에는 실손에서 안과 비급여 심사가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도 백내장, 녹내장 진료비 절감에는 실손이 1순위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실손이 안과의 기본기고 실손 없이는 안과 치료를 대비하는 건 절대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진단비입니다. 종합진단비에 안과 특정질환 진단비가 포함된 상품이 유리합니다. 진단서 기준만 충족하면 실손과 별도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노인성 시력 저하 대부분이 여기서 커버됩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진단받는 순간 바로 지급되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단비는 현금 유동성 확보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수술비입니다. 백내장 수술, 녹내장 레이저, 망막 레이저 등이 해당되고요. 수술비는 행위코드 기준이라서 지급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진단비보다 실제 지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내장처럼 누구나 거치는 수술엔 수술비가 확실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수술이면 지급되는 구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특약을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요. 황반변성, 녹내장 진행 시
시력장애가 인정될 시에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보험금 규모가 커서 위험 대비 효율이 높은 특약이고요. 보험료 대비 보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노후 리스크 대비의 마지막 안전망이라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백내장 대비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력 저하 리스크를 보려면 이 네 가지는 필수 사항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안과 진단비 관련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이 안질환 또 안과 관련된 보험 진단비를 청구를 할 때 좀 거절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질환은 진단 기준이 까다로운 질환이라서 보험사가 심사를 좀 꼼꼼하게 합니다. 특히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네네. 네, 첫 번째로 백내장은 어둡고 흐리다라고 해서 백내장이 아닙니다. 네, 보험사는 수술 필요도, 시력 저하도, 핵경화도 등 객관적 기준을 필요로 하고요. 녹내장도 단순 안압 상승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즉 의사 판단과 보험사의 인정 기준이 다를 때 거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는 백내장이라고 진단받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은 등급, 수술 여부까지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초중기 백내장은 경도, 노화성, 혼탁 등 진단비 요건에 해당되어야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녹내장 또한 의증, 고환압증 등 정식 녹내장 진단이 아니고요. 황반변성 의심 또한 병기 확정 전엔 지급이 불가합니다. 의증, 경도, 초기 변화 같은 표현이 문제가 되고요. 이런 단어가 있으면 대부분 지급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OCT, 시야검사, 안압검사 수치와 진단서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고 하면 보험사는 재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야교선이 없는데 녹내장 확진이라면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 데이터가 증명되지 않으면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안과는 특히 검사 기록 일치 여부를 강하게 봅니다. 네 번째로 예를 들면 백내장 진단비는 상품마다 조금 다릅니다. 핵경화도 3도 이상, 수술 필요성 명시, 시력 0.5 이하 등 조건 충족이 안 되면 진단받아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백내장이면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약관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험사 입장에서 청구가 매우 흔한 질환인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모두 나이 들면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진단비 요건이 엄격한 대신 수술비, 실손은 지급이 비교적 원활합니다. 진단비는 엄격하고 수술비는 명확하고 실손은 대부분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안질환 진단비가 거절되는 이유를 정리하면 의학적 기준과 보험사 인정 기준이 다르다. 의증, 경도, 초기란 문구는 진단 확정이 아니다. 검사 결과와 진단서 내용 불일치 또는 약관의 상세 기준 미충족 시에 이렇듯 노인성 질환은 심사 기준 자체가 엄격하고요. 실제 청구할 때 진단서뿐 아니라 검사 기록까지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안질환은 진단비보다 수술비, 실손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중에 이제 안과 질환은 진단은 엄격하고 수술은 명확하고 실손은 좀 대부분 인정이 되는 경우 케이스가 많다. 이 특징을 좀 알고 계시면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안과 질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이번에는 관절 쪽 보상을 또 가볼까요? 근데 사실 관절 쪽 보상도 아무래도 좀 보상이 까다롭다라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관절 쪽 보험 심사에서는 특히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포인트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관절은 정말 질의 심사 구역이에요. 네. 네, 딱 5가지 지점에서 거절이 많이 나옵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첫 번째로 무릎 연골 연화증, 그리고 또 어깨 회전근 파열, 디스크 모두 퇴행성 변화가 흔한 질환입니다. 보험사는 외상성인지 노화성인지를 가장 먼저 구분하는데요. 진단서의 퇴행성, 만성, 퇴행적 변화는 지급 불가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 들면 흔히 생기는 질환이니 보험사는 사고성인지 아닌지를 더 명확히 구분하려는 겁니다. 외상이냐 퇴행성이냐가 관절 보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로 MRI와 엑스레이 결과는
명확한데 단서 내용이 그와 다르면 보험사는 근거 부족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파열 없음인데 파열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거절인 거죠. 그래서 관절 청구는 영상자료 일치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요. 영상자료가 객관적이고 그 기준을 가장 먼저 보고요. 관절은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분 파열, 미세 파열, 연골 손상 1단계 등 진단비 지급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부분 파열, 완전 파열 아닐 시 지급 불가라는 규정이 매우 흔하고요. 환자 입장에선 아픈 건 똑같은데 보험사는 파열의 단계까지 구분해서 본다. 즉 세밀한 기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대표적으로 도수 치료, 체해 충격파, 주사 치료 등 대부분 수술 특약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심사 대상도 까다롭고 제한적으로 실손에서도 비급여 도수, 충격파 치료는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치료는 많이 하는데 보험사에서 인정은 적게 되는 이유입니다. 관절 비급여 보존 치료 비중이 높은 게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를 들면 계단을 내려가다가 삐끗해서 일상 동작 중 통증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해보면 보험사에서는 외상성보다는 자연적으로 발생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업무, 운동 중 부상은 추가로 조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다쳤는지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사고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초진 기록지가 중요한데요. 초기 진단부터 외상이 명확하게 적혀 있어야 사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절보험은 거절이 많은 이유가 이 5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진단서에 퇴행성, 만성이란 단어는 외상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MRI와 진단명이 불일치할 경우 거절한다. 세 번째는 부분 파열, 경미한 병변은 진단비 기준 미달이다. 다섯 번째는 도수, 충격파, 주사 등 보존 치료는 보상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마다 횟수 제한을 두고 있다. 사고 경위가 불명확하다면 외상성 부상 인정이 불가하다. 결국 관절 질환은 증상보다 근거가 중요한 거고요. 네. 영상자료, 초진 기록지, 진단서 이 세 가지가 일치하면 거절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절 질환 보험 거절이 많은 이유를 딱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또 관절 질환 치료를 받으면 이걸 꼭 우리가 또 실손보험으로 또 좀 보장받으려고 이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실손 적용 범위가 이제 또 헷갈립니다. 어떤 것들은 인정이 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 건지 이것도 구분 좀 해주시죠. 네. 관절 질환 치료는 실손보험 적용 범위가 복잡해서 네.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은 급여 중심, 비급여는 제한적이라는 원칙이 있어서 네. 치료 종류별로 보장 범위가 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MRI, 주사, 도수 치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급여 MRI는 질환 의심이 명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손보험에서 90% 혹은 80%를 보장합니다. 반면 비급여 MRI는 일부 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MRI를 권유를 하지만 실손보험에서는 필요성 부족 판단 시에 감액 혹은 거절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에서 영상의학과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유도 이것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즉 MRI는 급여냐 비급여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거의 다 인정되고 비급여 MRI는 심사 포인트가 매우 많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 중 인정되는 것은 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신경 차단술 그리고 관절 주사 중 대표적인 히알루론산 등이 있고요. 또한 급여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습니다. 인정이 어려운 것은 프롤로 주사, 대체적으로 비급여와 대체의학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주사제들이고요. DNA 주사, 뉴라필, 리젠 등도 인정이 어려운 항목입니다. 또한 재생주사류 대부분이 고가의 영양주사가 보험사에서는 근거 부족으로 혹은 대체 치료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사에서는 감액 또는 지급 거절이 흔한 부분이고요. 도수 치료만큼 비급여 주사가 많은데 재생주사는 실손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수 치료는
과거 실손 1세대 혹은 2세대에서는 횟수나 금액 제한은 있지만 일정 부분은 인정되어서 보장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3세대 실손과 현재 실손은 연 10회 안팎으로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급여 항목 또는 시술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 병력, 영상 기록, 치료 필요성이 부족 등 단순 마사지, 스트레칭 형태는 보험사에서 치료 목적 아님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도수치료, 실손의 축소의 대표 사례이고요. 도수치료는 의학적 필요성, 영상 근거, 횟수 제한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단장님과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노후 대비 보장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안과 질환, 눈과 관련된 질환, 또 관절 질환 이걸 이제 가장 또 고민이 많으시고 이걸 대비하고 싶어 하실 텐데 보험을 그러면 이게 둘 다 잘 대비하려면 보험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가장 효율적일지 중장년층 여러분들이 노후 대비하기 위해서 꼭 넣어야 하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을까요? 네, 4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보장 설계를 다시 잡아야 한다는 분들 많죠. 네네. 네, 안질환, 관절 질환 등 노후 관련 질환들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는 노후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드는 영역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핵심입니다. 네, 실손보험은 노후 보장 포트폴리오의 1번입니다. 안과, 정형외과, 내과 등 모든 병원의 실시간 백업 역할을 좀 해줍니다. 다만 최근 실손은 제한이 많아졌기 때문에 실손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내장은 거의 100% 발생할 정도로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50대, 60대 포트폴리오에는 백내장 진단비, 안과 수술비 특약이 기본처럼 세트로 들어갑니다. 녹내장처럼 약을 오래 쓰는 병도 진단비가 꼭 필요하고요. 정형외과 비용도 만만치 않죠. 특히 관절경 수술이나 신경 차단술처럼요. 실손에는 삭감이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실손과 관절 수술비 특약을 같이 넣어야 노후 병원비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노후 대비는 복잡해 보이지만요. 결국 패턴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 쓰는 분야에 보장을 집중하면 됩니다. 안과, 정형외과 이 축만 잡아도 절반 이상은 대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노인성 안질환 또 관절 질환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들께 필요한 노후 대비에 꼭 필요한 보장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정보 알려주신 송대훈 사업단장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일 겁니다.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텐데 관련해서 오늘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눌지 함께 해주실 분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청담 클레어 의원의 박윤정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명한 라인과 우아한 볼륨으로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박윤정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표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분의 사연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시청자분의 사연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무래도 결혼 전이라 관리는 받고 싶은데 칼을 대기는 좀 무서워져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윤곽을 정리하는 거랑 피부 탄력이에요.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시청자분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계셔서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시청자분의 고민을 우리 원장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신부 결혼을 앞둔 분들이면 특히 더 관리를 많이 그렇죠. 준비를 네. 하실 텐데, 저는 이제 이런 시술을 받으면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에는 얼굴에 칼을 대지 않고도 이런 윤곽술이나 윤곽을 정리하는 방법을 많이 또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원리로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보통 이런 시술을 비수술 윤곽술이라고 네네네. 저희가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칼을 대지 않고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주사라든지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면서 얼굴 윤곽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비침습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시술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뼈를 깎거나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피부를 구성하는 맨 아래층의 근육층부터 지방층 그리고 피부 맨 위에 있는 표피층까지 장비와 주사 시술로 이런 부분을 잘 조절을 하면 얼굴의 윤곽을 매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추천드리는 장비들 1번은 체외 충격파가 있고요. 보통은 또 고주파와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방을 분해해주는 지방분해 주사, 윤곽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시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고주파라든지 초음파를 이용한 장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장비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하면서 얼굴 윤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도한 지방들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주사를 해서 지방을 줄여주면서 얼굴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체외 충격파를 얼굴에 시술했을 때는 틀어진 근육과 잘못 협착된 근막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치료하면서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고민하시는 턱선과 광대와 같은 얼굴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개선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이렇게 장비와 주사를 이용해서도 시술을 할 수 있는데요. 또 필요에 따라서 실 리프팅을 같이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실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얼굴 모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얼굴 볼륨을 줄여주는 이러한 시술들과 리프팅 시술을 조합해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얼굴 라인을 슬림하게 만들어주고 윤곽 개선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은 진짜 칼을 대지 않아도 예뻐질 수 있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즘 또 많이 찾으시는 게 많이 시술 받았다고 저도 듣는 게 윤곽 주사 이걸 많이 맞으시더라고요. 윤곽 주사 가장 네. 기본적입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사람도 아무나 맞아도 되는 건가요? 부작용의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윤곽 주사에 대한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꼭 이런 연예인 분들이나 방송 활동을 하는 분들 아니어도 이제 요즘에는 다 각자의 개인 SNS 채널도 있으시고, 그쵸. 네, 화상 회의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약간 영상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작은 얼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윤곽 주사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에 대해서는 지방이 있는 부위다라고 하면 어떤 부위든지 모두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이런 윤곽 주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에 따라서 붓기와 멍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곽 주사를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적정 용량 그리고 적절한 시술 주기입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이 피부를 보고 내 피부 두께에 맞게 지방량에 맞게 그리고 이 사람의 피부 특성을 미리 시술하기 전에 판단을 해서 안전하게 용량과 시술 주기만 조절한다면 윤곽주사 굉장히 효과적으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과 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윤곽주사에 사용되는 모든 약물들은 이미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약물들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주기와 시술 용량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서 부작용은 걱정하기보다는 안전한 시술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시술 전에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미리 사전에 상담을 잘 하고 나에게 맞는 걸 잘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술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또 걱정인 것이 네. 막 붓기라든가 네. 아니면 뭐 멍든다거나 이런 게 걱정이. 바로 또 시술을 받고 생활을 하고 싶은데 네. 이런 것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상생활은 그럼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의 대부분의 비수술 윤곽술 같은 경우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장 흔히 받는 윤곽주사 같은 경우에는 주사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당연히 주사하신 부위가 약간 빵빵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붓기는 일시적이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시면 모두 다 약물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 뭐 출근을 하신다거나 중요한 뭐 미팅이 있으시다거나 하셔도 일상생활의 스케줄을 무리 없이 모두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비수술 윤곽술 보통은 장비로 많이 받으세요. 뭐 초음파라든지 고주파를 이용한 이런 장비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시술 후에 아주 약한 붓기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일주일 정도 붓기가 발생하는데 제가 보통 환자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라면 먹고 주무신 정도의 붓기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걱정하시는 붓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비 이후에 이런 붓기와 통증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 붓기와 멍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걱정해야 되는 시술은 사실은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은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주사하는 그 자체로 멍과 붓기가 발생하실 수 있고 실이 들어가면서 피부 안쪽에서 조직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약간 큰 붓기와 멍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스케줄을 조정해서 시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대부분 한 달 정도 지나시면 얼굴 라인이 잘 정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뭐 기술이 좋고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가능하네요. 네. 다음으로 또 궁금한 건 콜라겐 재생술이라고. 콜라겐, 네. 이것도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콜라겐 재생술이면 진짜 정말로 콜라겐이 막 재생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 당연히 그래요? 콜라겐이 재생이 되니까 우리가 콜라겐 재생술이라고 하는데 네. 먹는 콜라겐도 요즘에 네네네, 많이 그쵸. 드시잖아요. 요즘에는 콜라겐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높아졌고 맞아요. 사실은 이 콜라겐이라는 것이 피부 탄력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은 감소하게 되고 이미 생긴 콜라겐은 좀 빠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우리 피부의 중요한 세포인 섬유아세포를 적극적으로 자극을 해서 이 섬유아세포가 건강하게 젊었을 때처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섬유아세포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콜라겐의 생성이 감소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콜라겐을 어떻게 재생할 수 있을지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시술이 콜라겐 재생술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그냥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바로 주사해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는 원인인 섬유아세포를 자극을 해서 이 피부가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콜라겐을 좀 재생할 수 있도록 섬유아세포를 자극할 때에는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주사제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섬유아세포가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비롯해서 피부 진피층에서 필요한 아주 유용한 성분들이 잘 생성이 되게 되면서 피부가 본연의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재생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콜라겐을 넣어서 피부를 팽팽하게 하고 주름만 펴는 이런 시술이 아니고 피부 본연의 생성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근본적인 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콜라겐 재생술로 인해서 피부가 건강하게 되면 피부 두께가 얇아지는 게 아니라 두꺼워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피부 밀도가 촘촘해지고 피부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까지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콜라겐 시술. 그러면 콜라겐 시술, 아까 리프팅 시술 네. 두 개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둘 다 어쨌든 그럼 우리 얼굴을 탄력 있게 해주고 얼굴도 작아지게 해주고 하는 건데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두 개? 차이가 조금 있죠. 네. 리프팅 같은 경우는 네. 말 그대로 뭔가를 좀 당겨주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외 반면에 콜라겐 재생술은 제가 강조한 것처럼 피부 본연의 회복 능력을 되돌려주는 시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두 시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주는 시술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접근 방식과 우리가 타겟하는 피부층이 좀 다릅니다. 리프팅 시술 같은 경우는 피부를 구조하는 피부 지지층을 좀 타겟을 해서 장비를 이용한 에너지 혹은 기계적인 당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의 구조적인 지지를 담당하게 되는 콜라겐의 형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처져 있는 팔자주름, 또 고민하시는 턱선, 이중턱 이런 부분의 모양이 개선이 되고 피부 탄력이 좀 상승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콜라겐 재생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 진피층에 전반적으로 미세한 자극을 주어서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좀 높여주는 이런 시술입니다. 이때 피부에서 생성되는 것은 단순하게 콜라겐뿐만이 아니고요. 엘라스틴이라든지 프로스타글란딘 그리고 히알루론산과 같은 피부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유효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유효 성분들이 모두가 전반적으로 밸런스 있게 재생이 되게 되면 피부의 밑바탕이 건강하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탄력이 전체적으로 차오르게 되고 단순하게 주름만 펴지는 것이 아니라 흉터라든지 모공 치료도 가능하게 되고요. 피부 톤도 건강하게 다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시술은 서로 사실은 보완적인 시술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한 가지 시술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두 가지 시술을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병행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피부의 상태의 차이에 따라서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면서 맞아요. 네. 상호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 해법을 좀 알려주셨고 그러면 또 다음으로 궁금한 게 이걸 그러면 시술을 받으면 얼마나 가냐는 겁니다. 얼마나 가냐. 예. 그쵸, 얼마나 중요하죠. 지속이 되는지 뭐 어느 정도의 주기로 우리가 뭐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나이 혹은 이 사람의 생활 습관 그리고 본인의 피부 두께에 따라서 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분 섭취가 적고 뭐 흡연을 하신다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시술을 해도 유지 기간이 조금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평소에 피부 관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같은 시술을 해도 유지 기간이 사실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시술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이 유지 기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고주파나 초음파를 이용한 대부분의 장비 시술은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평균 1년 정도는 효과가 유지가 되게 되고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오히려 2, 3년까지 더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1년이든 2, 3년이든 갑자기 이 유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시술 전으로 확 피부가 안 좋게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최대의 효과를 봤을 때와 비교했을 때 점점 내가 좀 피부가 탱탱해졌다라는 이 느낌이 점점 줄어들면서 재시술을 한번 받아볼까라고 고려하는 시점이 저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평균 시술 주기입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잘 유지하시면 2, 3년 이상까지도 이 효과를 좀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좋은 치료를 하셨을 때에는 주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내 피부가 조금 탄력이라든지 피부가 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지 기간도 체크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시술을 지금 막 시청자들이 보고 나도 한번 시술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비수술, 윤곽술을 시술 받기 전에 체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할지 시술 계획만 잘 세우면 되지만 활동성 여드름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과 같은 만성적인 염증 피부 이런 체질이신 분들은 시술하시기 전에 조금 더 진료를 보시고 시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보호막이 굉장히 무너져 있고 작은 자극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부작용적인 면도 반드시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활동성 여드름을 가지신 분들은 잘못 시술을 하시면 이 여드름 세균 세포가 확 확대되면서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토피성 피부염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피부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극을 줬을 때는 아토피성 피부의 문제인 가려움증, 발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심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피부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먼저 치료를 선행하고 그 이후에 비수술 윤곽술이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재생 치료에 이 시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이런 염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먼저 평가를 하고 이런 염증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혹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시술 강도라든지 아니면 시술 방법을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박윤정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께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술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잘 주의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사실은 시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네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의 생활 습관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또 환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웃으면서 예쁘게 주름 지시는 분들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평소에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콜라겐 주사를 아무리 많이 놔드리고 보톡스를 아무리 많이 놔드려도 이런 분들이 갖고 계시는 건강하고 그 긍정적이고 우아한 인상은 시술만으로는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도와드리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면서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올바른 또 생활 습관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다가 또 도움이 필요하면 시술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박윤정 원장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건강하게 또 얼굴 모습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삶을 윤택하게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